안녕하세요. 건강한 담당의 김정윤 원장입니다. 일전에 제가 수술 데이터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17년 10월까지 데이터를 아마 제가 모아서 학회에서 발표했던 걸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사람 특히 수술에 대한 본인의 성과를 갖다가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그 결과를 한 번씩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뭔가 어느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들도 그 수술 의사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본인의 몸을 수술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수술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데이터는 2017년도 11월 달부터 2021년도 10월 달까지입니다. 왜 2021년도 10월 달까지냐면은 그 이후로 수술에 좀 기구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하모닉이라든지 썬더비트 등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그때 대량으로 사용을 하기를 시작을 하겠는데 그러면서 또 수술의 한 단계 또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는 또 한번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첫 번째 2017년 11월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했던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 배꼽 하나로만 담낭을 절제를 하는 그 수술은 총 2,423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남자가 1,069명이었고 여성분이 1,354명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항상 보시다시피 여성 환자분들이 훨씬 담낭 질환이 많습니다. 이유는 누누이 그동안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성 호르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께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더 흔히 앓을 수밖에 없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담낭 수술에는 여성분들 환자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이번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들 수술 받으셨던 분들 나이는 41.7세입니다. 담낭 질환이 잘 생기는 게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많이 겪는 나이 임신 출산 과정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분들이 많아서 아마 평균 나이가 41.7세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최소 연령 제일 어리신 분이 수술 받은 게 14세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수술 받으신 게 87세입니다. 14세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요.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느끼는 경향은 나이 분포가 평균이 41.7세이긴 하지만은 분포가 좀 30대에서 40대 사이가 조금씩 연령대가 조금 다변화보다는 조금 아래로 좀 내려오는 경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음식 습관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조금 더 젊은 연령분들한테 더 많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이후로 연령대가 조금 담낭 질환 생기는 연령대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 비만이신 분이 담낭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술 잘 될 것인가 본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걱정 때문에 이게 수술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데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서 비만에 해당되시는 분은 39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도 비만이신 분도 160명 수술을 단일공 복강경을 하였습니다. 단일공 복강경은 배꼽만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인데 배꼽 자체는 아무리 복부 비만이 심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즉 절개선이 배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겉에 있는 살이 이렇게 많이 비대하신 분을 절개를 해서 뱃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처의 깊이 깊겠죠.
깊은 만큼 회복하는데도 좀 힘들고 상처 염증도 잘 생기고 감염도 잘 생기지만은 배꼽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고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에서 배꼽을 통해서 하는 수술 자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는 수술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본인 신체의 다른 변화에 반응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 없이 단일고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해당 기간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과거 수술을 받으셨던 복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500분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기존에도 복강경으로 수술하셨던 분이 111분이었고 그렇지 않고 개복으로 뇌를 크게 열어서 수술하셨던 분이 389분이 계셨는데 왜 개복이 많으냐 하면은 여성분들이 아까 많으셨고 특히 출산 이후에 40대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절대적 금기는 아닙니다. 단일고 복강경이 기존 수술을 하셨던 거에 냉장 수술을 하셨던, 장 수술을 하셨던, 탈장 수술을 하셨던, 여성 쪽 관련 수술, 난소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고 복강경 담낭 수술이 절대적 금기는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복강경 수술했던 상처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근데 제가 나열했던 수술의 대부분 하복부 쪽, 즉 배꼽을 중심으로 상복부에 있는 담낭 수술과는 좀 먼 경우는 저희 담낭 수술에는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복부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위를 절제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간 쪽을 수술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상복부 쪽에 큰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담낭 수술 중에서 단일고 복강경 담낭 절제 수술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인이 받으셨던 수술이 절대적 금기는 아니긴 한데 단일고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그 수술 방법들도 다양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수술 과정과 실제로 의료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수술 과정과는 다음 수술에 들어갔을 때 환자분의 안전에 해를 끼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 분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수술을 받았다는 수술명만이라도 알고 있다면은 그거를 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은 상복부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 담낭을 제거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료진과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한다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100% 가능하다도 아니지만은 하복부 수술 쪽은 100% 담낭 수술에는 저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담낭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되는데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담낭이 담즙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그 과정에서 돌이 생겨서, 즉 담석이 생겨서 그 담석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특히 복통도 수반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들이 담석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 담석 자체가 더욱더 심하게 담낭 염증을 갑자기 유발한 급성 담낭염 질환, 만성적으로 담석이 급성까지는 아니지만은 담석이 굴러다니면서 담낭 전체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담낭염, 그 세 가지 질병이 담낭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 원인 중에서 제일 흔한 원인인데 담석만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담낭을 제거해야 될 정도로 담석이 본인을 괴롭힌 경우가 685명이 있었고 담석 자체를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성적인 담낭, 즉 반복되는 담낭염에 의해서 담낭 기능이 아예 그냥 없다시피 하셔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783명, 담석에 의해서 갑자기 급성으로 복통이 와서 그것도 또 염증까지 심하게 일으켜서 급성 담낭염을 응급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39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의 2,423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용종이라고 담낭에 이제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으로 뭔가가 새로운 조직이 생겼는데 그게 또 암이 될 수 있는 크기, 담낭 용종편은 아시겠지만 크기가 계속 커지면 담낭 안에 있는 용종은 담낭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술하신 분이 233명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담낭 용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거를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장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암이 될 것 같을 경우에만 좀 수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치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병 중에 하나가 담낭 선근종이라고, 담낭 벽 속에서 자라는 혹인데 용종과는 다르게 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기능을 떨구게 되는데, 이렇게 담낭 선근종으로 수술한 경우가 328명 정도, 14% 정도 됩니다. 선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근종이 또 빨리 자라는 병변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담낭 기능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파괴됐을 경우에만 수술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담낭 수증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흔한 경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담석 환자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시게 되면은 제가 MRCP라는 거를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MRCP라고 하면 MRI 검사 중에 하나인데, 간에서 만든 담즙이 담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담낭이 있고요. 담낭에 있는 돌이 담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즉 담도를 보는 검사 중에서는 비침습적인 검사 중에서는 가장 좀 정확한 검사이긴 한데, 실제로 담낭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담도에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MRCP를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면 불완전한 치료가 되죠. 간에서 계속 만든 담즙을 담도를 통해서 잘 쓰셔야 되는데, 담낭에 있는 돌만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제거 후에 여기 있는 건 잘 쓰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돌이 거기까지 넘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MRCP를 찍었을 때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77분이 계셨습니다. 2,423분 중에서 77분이 계셨고, 생각보다 좀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3% 정도 저희 쪽에서 데이터가 측정이 됐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담낭 수술할 때 동시에 담도에도 절개선을 넣고 담도 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고, 동시에 같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반대로 단점은 이렇게 담도를 절개했기 때문에 계속 담즙이 흐르는 것이 절개선을 잘 꼬매지 않으면 셀 수 있고, 새는 경우를 또 대비해서 외배혈관을 뽑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외배혈관을 또 한 오랜 기간 동안 4에서 6주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절개선을 안 넣고 요 담도에 있는 돌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발된 것이 내시경입니다. 네, 위 내시경을 통해서 거꾸로 장을 통해서 담도의 끝 쪽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굴뚝 청소하듯이 이렇게 돌을 끄집어내는 방법인데, 이건 시술입니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수술과 시술은 별개고 같이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돌 크기가 작고 충분히 시술로 뽑을 수 있다면은 따로 담도에 이렇게 상처를 내고 또 회복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되는 방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내시경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 담도 췌장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자주 만나는 그냥 위내시경을 통해서 병변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적으로 위내시경을 통해서 조작을 가야 되는 조금 더 기술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국내에 좀 어떤 면에서 보면 3차 병원, 대학병원에 주로 좀 계시는 경향도 있고,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흔히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의료진이 좀 기술을 더 연마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 계신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런 병이 발견이 됐다면은 또 새로운 병이 발견이 됐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과 병행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담도 결석을 먼저 내시경 시술을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하고 오셔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와 상황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담낭은 물론 제거해야 됩니다. 다음 돌이 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술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어떤 게 환자분한테 더 이로운 상황인지는 이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고 의료진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인의 해당 상황도 보고 치료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3%라는 수치는 좀 이렇게 적은 수치는 2,417명은 단일고 목광경 담낭 절제술로 잘 마쳤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4명 하면은 2,421명이 될 것입니다. 그분도 단일고 목광경 담낭 절제술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4명을 뺐냐면은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기준인데 배꼽으로만 수술한 거는 맞습니다. 한 거는 맞는데 보통 제가 2,417명 같은 경우는 그 배꼽을 통해서 들어가는 기구들이 개수가 있습니다. 2개, 3개, 4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조금 구분한 건데 앞에 분은 이제 구멍이 하나지만 글로 기구가 4가지가 들어가서 수술한 제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방식이고 그중 4분은 그 다 동일한 배꼽 구멍을 통해서 3개 기구만 들어가서 수술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분리해서 설명했지만 어차피 같은 의학적인 의미고 단일고 목광경 담낭 절제 수술입니다.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됐느냐? 네, 2,423명 중에서 한 분은 단일고 목광경 수술 실패입니다. 즉 명치 부분에 기존의 목광경 수술이 배꼽의 카메라, 또 명치나 우상복부 쪽에 구멍을 더 뚫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건데 하나를 더 뚫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심각하셔서 배꼽 방향으로만 모든 수술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환자분이 그 방향으로만 수술을 계속 진행했다가는 위험할 상황이고 그래서 환자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명치 부분에 한 분을 더 뚫은 적이 있고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뭐냐? 그냥 카메라만 넣었다가 바로 뺐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질병이 암 중에서도 다른 암이 좀 발견이 됐고 좀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담낭 수술이 지금 그럴 경우에 치료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암 치료가 일단 더 우선이고 암 치료 과정에서 또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조직 검사만 하고 담낭 수술은 진행 안 했던 경우인데 좀 안타까운 경우이긴 합니다. 담낭 수술을 하다 보면 담낭에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돌이 그렇다면 막 뱃속에 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언제나 의료진들은 대비를 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즉 혹시나 수술 과정에서 담낭이 성공이 됐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이 뱃속에 퍼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터지면 제일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144분의 환자분들한테서 약간의 천공을 경험을 했습니다. 5.7%니까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아마 단일고 목광경 담낭 절제 수술과 다른 기존 목광경 담낭 수술에서의 데이터 차이는 한번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학회에서 그동안 라지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퍼센테이지는 비슷하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기간의 퍼센테이지는 5.9%였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피를 그렇게 많이 내는 수술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인접장기 손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인접장기 중에서 큰 혈관들도 있는데 그런 곳을 잘못 수술 중에 이제 환자분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인접장기 손상이라든지 수혈은 한 적은 없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환자분 입장에서 아시는 건 수술실로 들어갔고 깨어나서 특히 보호자분이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실제 수술 시간은 다릅니다. 수술방 들어가서 제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평균 수술 자체만 시간은 저에게는 20.4분입니다. 평균 한 20분 정도. 제일 길었던 게 276분이었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술했죠. 천천히 험한 경우여서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담당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서 오래 걸렸고, 짧은 건 3분인데 이 3분은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안 하고 그냥 보고만 나오고 조직 검사만 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니까 이 데이터는 좀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하고 평균을 냈을 때 20분 쪽 내외로 수술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하다가 피가 나겠죠. 당연히 사람의 조직을 건드리고 제거하고 인접 간에 특히 붙어있는 데를 억지로 또 떼어내기 때문에 수술 중에 피는 불가피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났을 때 빨리 지혈을 하고 출혈을 멈추게 하고 수술을 계속 진행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평균 출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의료진들이 각각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꺼즈를 쓴다든지 석션을 해서 피난 부분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든지 했을 때 평균 제가 흘린 피는 3.3mm입니다. 물론 하나도 피를 안 낸 경우도 많고 많이 낸 경우에는 200mm까지도 피를 내본 적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수술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환자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수술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담낭도 잘 절제하고 수술 과정에서 난 피니까 막상 담낭이 다 절제를 되었을 때 해당 몸속에 남는 그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면은 그 또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마무리된 거긴 하지만, 물론 과정도 좋으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평균 저 같은 경우 한 3mm 조금 넘게 피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예달 2021년도까지 데이터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초창기 때 수술이 좀 험하게 되고 환자분이 수술 중에 좀 피가 났다든지 그럼 다시 혹시 재출혈이 되는 것도 밖에서 알아야 되니까, 또는 담낭이 굉장히 염증이 심해가지고 인접장기 주위에도 다 염증이 파급돼 있어가지고 그 아무는 과정에서 막 진물이 막 난다든지 뱃속에 고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더 회복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고이지 말라고 외부외과는 꽂고 나오는 경우인데, 2021년도 10월까지 데이터 상에서는 저는 8명한테 외부외과를 꽂았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재료들이 조금 가격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워낙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부외과는 최근에는 넣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뒤 기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1년도 10월까지는 제가 8명한테 외부외과를 넣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이유들을 다 봤을 때는 수술 중에 출혈이 좀 심했던 과정을 겪었거나 아니면 담낭염이 굉장히 심해서 인접장기에 염증이 너무 많이 파급되어 있을 경우에 바깥으로 진물이 배액이 되도록 외부외과에 넣었던 것으로 원인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당일날 진료를 보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당일날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료를 계획하고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병원에 자주 안 오게끔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 또한 단일고 복강경의 장점이 빨리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외관, 즉 복벽의 상처가 작을수록 물론 속에도 수술이 잘 되어야겠지만은 느끼는 바는 굉장히 바깥쪽 상처의 크기와 개수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좌우가 되는, 단일고 복강경의 장점은 상처가 작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 입원 기간은 1.3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1박 정도에 대부분 퇴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하셨던 분은 기록으로 봤더니 췌장 환자분이 딱 한 분 계시던데, 그 기간 동안에 13일 동안 입원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수술과 관련되지는 않았고 전신 마취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장운동이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방구도 안 나오고 변도 못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섭취를 시켰다가는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장운동이 전신마취에서 기절했다 깨어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고 밖에 나가게 즉 퇴원하시게 되면 입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받으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입원 기간이 길었던 분이 딱 한 분 있으셨습니다. 수술하고 누구나 합병증 생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의료진도 수술 잘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환자분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는 거를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합병증도 있고 장기적인 합병증도 있고 많습니다. 즉 뭔가를 몸을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이 늦어져서 생기는 합병증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순수히 이제 수술 과정과 관련돼 있는 합병증, 즉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환자가 피치 못할 뭔가가 다른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분류했던 거는 경증의 합병증부터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수술과 관련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2,423명 중에서 합병증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52명이 되었습니다. 2,423명 중에 52분이 합병증을이라고 뭔가 새로운 일이 회복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무기폐입니다. 무기폐라는 건 폐가 덜 펴져서 환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즉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숨도 안 쉬기 때문에 의료진들 굉장히 바쁩니다. 숨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호흡기 드라마 같은 데서 중환자실 이렇게 튜브 꽂고 계시고 산소를 밖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시죠.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 때 넣어주는 공기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폐가 찢어지겠죠. 안 되니까 약간 조금 체중과 체형, 키 다 고려해서 평균치 수치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이제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 대부분 조금은 평상시에 본인이 숨 쉬던 것보다는 덜 펴집니다.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오면은 이게 폐가 조금 쭈글쭈글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걸 피게 됩니다. 다시 본인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병실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호흡하러 딱 그런 이유인데 무기폐라는 그게 덜 펴진 경우입니다. 좀 접혀 있게 된 게 있으면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기폐가 있으면은 수술 후에 이제 담낭 수술과는 별개로 전신 마취 때문에 생기는 경우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도 입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폐가 다시 펴져야 되니까요. 그 두 분이 계셨고 38분은 배꼽 상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재수술할 정도인 분은 다행히 없으셨고 제가 얘기하는 38분이 겪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배꼽만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배꼽을 뻥 뚫어놓고 나올 수는 당연히 안 되니까 근막도 봉합을 하고 피부도 봉합하고 나오는데 딱 수술하고 난 다음에 30일 정도 후에 이 주위가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한 약을 조금 써서 가라앉히면 한 3, 4일 길어야 5일 안에 대부분 없어지고 다시는 안 생기는 그런 희한한 경우들이 있는데 38분한테서 그런 실이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이제 이물질 반응이라고 보이는 그런 염증 반응이 보였던 경우가 38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마비 아까도 한 분 입원 기간 중에서 13일 동안 있으셨던 분 최장 기간 입원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보다 좀 적지만 그래도 평소에 전신 마취하고 난 다음에 장운동 돌아오는 것과 좀 느리게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13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보통 다음날 퇴원하시지 못하고 장운동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좀 치료가 더 필요해서 입원 기간이 좀 길어났던 그런 것도 이제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운동이 늦게 돌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담낭이 없어지기 때문에 간에서 만든 담즙이 담도로 바로 다 그 모든 양이 다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밑에서 함유하는 또 다른 소화액이 있는데 최장 쪽에서 오는 소화액이 이쪽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췌장이 본인이 만든 소화액을 잘 못 나가게 돼서 췌장이 부어서 췌장염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수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 검사로 췌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수술 후 피 검사 통해서 수술 전 피 검사랑 비교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분이 췌장염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 또한 새로운 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그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한 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아까 외백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험하게 수술하셔서 담낭이 험해서 주위가 이제 염증이 많이 퍼져 있는데, 원인 제공된 담낭은 제거를 했지만 주위에 염증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염증이 원인 제공자가 없어졌으니까 가라앉는 과정에서 진물이 항상 생기는데, 그 진물들을 뱃속에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백관도 꽂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외백관을 안 꽂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진물이 고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진물의 양과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바깥에서 다시 뭔가를 직침을 찔러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 컨디션인데, 그렇게 되면 병원을 또 그 뒤에도 컨디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아가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뭔가를 또 치료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3분 정도 있으셨는데, 다행히 그 3분 다 양이 많지가 않아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잘 된 경우고요. 특히 외부적으로 따로 추가적인 치료를 딱히 하지는 않고 자연적으로 흡수가 잘 된 경우지만 어쨌든 3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담즙 누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에서부터 만든 담즙이 담도로만 잘 흐르게 해야 되고, 담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담즙이 새지 않게끔 다 결차를 잘 해서 새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샌 경우입니다. 수술 도중에 결차를 했는데 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술 중에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의료진들이 모릅니다. 수술 잘 됐다고 생각됐는데 그 상처가 나 있잖아요. 담낭이 뗐으면 그 각각의 혈관들과 결찰들과 간이랑 붙어있는 표면들과 그런 곳들에서 조그만 담도가 새거나 아니면 큰 게 묶어놓은 담낭관을 묶어놓은 곳을 새든지 어떻든지 간에 상처가 아문다라는 개념은 좀 요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상처가 나고 벌어졌겠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봉합이라는 걸 합니다. 꼬맨다라는 얘기. 꼬맨다라는 거는 두 상처를 이렇게 가까이 붙여주는 겁니다. 즉 다음날 제가 만약에 실밥을 풀어버리면 다시 벌어질 겁니다. 즉 실밥이란 실로 봉합한다는 개념이 이 둘이 붙는 것까지 도와주게끔 가까이 붙여놓는 거고, 실제로 아문다라는 개념은 살이 재생이 돼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상처는 뭐 일주일 있다가 어떤 상처는 열흘이 필요하고, 뭐 14일 동안 붙여 넣고 있어야 되는 상처도 있습니다. 담낭 안에 담낭을 뗐으면 그 상처가 생기고 새지 말라고 결차를 해놓은 것고 묶어놓고 꼬매놓은 것들도 결국에는 새지 말라고 두 조직을 이렇게 가까이 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당시에는 새지 않는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살이 만약에 못 붙어도, 그리고 시간이 5일, 6일, 7일이 지날수록 두 살이 재생이 되면서 하나가 돼서 더 이상 새는 게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경우에 나중에 이제 누출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결차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수술 이제 다 상처가 아무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수술 7일째, 8일째 이제 거의 다 아물었을 순간에 더 이상 아물지 못한 부분이 못 버티고 이제 새는 경우에서 팡팡 샌다는 게 아니고 사이에 덜 붙은 곳이 조금씩 질질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담즙 누출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번 새면은 계속 액체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 다시 재생이 돼서 붙이기까지는 시간이, 즉 살이 스스로 재생이 돼서 뭔가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재생이 돼서 둘이 붙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강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옆에 모래를 계속 넣는다고 이렇게 멈추게 하기 힘든 것처럼 그렇습니다. 계속 쓸려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암호입니다. 사람의 신체가 굉장히 신비로워서 재생은 계속 하기 때문에 암호인데, 문제는 그동안 계속 샌다는 거잖아요. 그 암호는 기간 동안에 세면은 그 생계 뱃속에 고이겠죠. 그 굉장히 화학적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특히 담즙 같은 경우 복통이 굉장히 수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시 재수술을 들어가서 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재봉합을 하든가, 아니면은 외 배액관을 꽂아서 재생이 되는 동안에 뱃속에 고이지 말고 배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환자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즙이 누출되는 경우는 수술 끝나고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회복해서 살이 재생이 돼서 속상처라고 얘기하죠. 담낭을 뗐던 그 상처 부위가 완전히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즙이 누출된 경우가 2,423명 중에서 5분이 해당 기간 동안에 담즙 누출을 겪으셨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중에서 3분은 다시 재수술을 들어갔고요. 새는 부위를 찾았고 그 부위를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하고 다시 셀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봉합했다고 또 살이 붙은 건 아니니까 또 한 번 안 붙은 살은 또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세게 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외 배액관을 꽂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3분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 2분은 그 양 자체가 CT 검사라든지 그런 뱃속을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검사들을 영상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양이 그렇게 새는 양이 많지가 않고 환자분이 잘 버티셔서, 이럴 경우에 또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담도 쪽으로 확 만드는 것들이 다 배출이 되게끔 시켜놓으면은 요 사이에 조금 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로 새는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더 아무는데 살이 재생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그 담도 쪽으로 튜브,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글로 확 배출이 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그 새는 부분을 봉합한다기보다 양이 굉장히 적을 거에는 조금만 재생이 되면은 다시 붙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새는 양을 줄여보는 거죠. 우회도로 아래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다시 한번 잘 아물게끔 시간을 벌어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수술이라는 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합병증 때문에. 뭔가가 2,424명 중에서 52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 들어오시진 않으셨을 거고, 반대로 2,400명 이상 분들,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수술실 들어올 때 걱정과 내가 이 수술을 잘 받고 나올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해주고 내 몸에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게끔 수술을 해줄까 걱정을 또 대부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의사는 항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항상 머릿속에는 환자분 안전 우선이고, 본인이 안전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본인한테,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방식의 치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는 필요하다면은 새로운 장비를 써서 환자분을 더 잘 회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노력을 하고 나와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상처가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나왔더니 폐가 덜 펴져가지고 열이 막 나시는 분들도 있고, 장운동이 안 돌아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물만 드시고 어떨 때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처 부위, 속상처의 담즙이 어떤 부분에서 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중요한 거는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의료진도 인식을 하고 환자분도 인식을 하고 열흘 동안 잘 회복하시는지 보는 것도 일단은 인식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인식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 과정은
의료진도 으쌰으쌰 노력하고 환자분도 고통받고 있는 건 환자분이시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환자분이시고 내 몸은 왜 남들은 다 저렇게 빨리빨리 태어나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서러우실 수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잘 회복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못하거나 의료진지 좀 등한시한다든지 이거는 이런 문제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희망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고 빨리 회복되셔서 일상생활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환자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의료진도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해서 같이 빨리 치료를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이 방법은 어떨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거기에서 또 실패를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거나 빨리 치료가 안 되거나 이제 조바심도 낚일 수 있지만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합병증 생기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랑 같이 힘내서 해결을 할 건데 환자분도 힘내주시고 지금서부터 한 달 후에 본인의 모습은 이걸 다 잊고 지낼 수 있게끔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치료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열심히 잘 응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망 환자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합병증이 생겼지만 물론 경미한 경우도 아까 5번처럼 담즙이 새는 경우는 굉장히 좀 위중한 경우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재수술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도 있고 또 내시경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위중한 건 아닌데 생기면 참 안타까운 경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의외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배꼽 탈장 단일공 복강경 수술하면 배꼽에다 구멍 뚫고 수술하면 구멍이 이만한 거를 통해서 수술하니까 거기에 탈장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장이 글로 잘 튀어나오는 병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저의 경험은 이제 그 해당 기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기간 중에는 2,400명 넘게 수술하는 도중에 딱 2분이 생기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뒤에 데이터도 또 봐야 되겠지만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초창기 데이터도 있고 약간 이거는 초창기보다 조금 지난 단계이긴 하지만은 배꼽을 봉합하는 기술들도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딱 2분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걸 계속 배가 탈장이 되고 있는 상태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다시 절개를 들어가서 인조막을 넣어서 보강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처 났는데 꼬맸는데 즉 우리가 상처를 냈잖아요. 뱃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봉합을 해서 둘을 다시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안 붙은 거예요. 근데 실은 한 90일 정도면 녹는 실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재생이 돼서 붙어 있어서 실이 녹아도 탄탄한 복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안 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다시 봉합을 해놓고 나오면 잘 붙을까요? 한 번 안 붙었던 조직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꼽 탈장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그 조직은 붙지 않을 거고 그냥 봉합해다 나왔는데 또 그 실 녹으면 또 다시 또 수술하는 환자분은 계속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 붙을 거를 다시 한번 대비를 해서 인조막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메쉬라고 보통 의료진들이 얘기를 하는데 메쉬도 요새 개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제품들이 이제 기발하게 좋게 만들어져 있어 환자분한테 고통도 많이 주지 않게끔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새로 나온 인조 메쉬가 필요하다면 써서 사용해서 배꼽 탈장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27년도 11월 달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저한테 수술 받았던 환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2021년도 11월 달부터 에너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시작했던 그 수술 방법들 조금 이제 또 발전을 한 거죠.
그때 데이터들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수술 받아로 오셨던 모든 환자분들에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또 저를 믿고 몸을 맡겨주셨던 환자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열심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담당의 김정윤 원장이었습니다.